어쩌다 이혼한 처제와 이렇게 함께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처제와 같이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집사람과 함께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저와 집사람은 대학생 때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생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했다기보다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 당시 대학교를 꿈도 꾸지 못했죠. 아버지의 사업이 넘어가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느라 집을 계속해서 바꿔서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대학교 지원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출석 일수가 부족해 혹시나 졸업도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지인들께서 도와주셔서 반년 만에 어느 정도나 하셨죠. 결국 저는 다시 공부를 이어했고 그렇게 일반적인 남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교에서 처음부터 허둥거려서 기숙사를 신청하는 시기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방황하던 중 괜찮은 하숙집이 있다는 정보를 친구가 알려주더군요. 다행히 전년도에 고등학교 동창이 먼저 이 학교로 입학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배라고 부르라며 너스레 떠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밥 한 끼 사겠다고 말한 뒤 하숙집을 계약하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직 계약하기 전이라 아무도 없겠지 싶었는데 한 어린 여학생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순간 놀라서 당황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여학생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숙집 보러 왔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자 뒤돌아 큰 목소리로 엄마! 하고 외치더군요. 순간 하숙집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엄마가 하는 곳이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기만큼 가격 대비 깨끗하고 음식 잘 나오는 곳 없거든요. 라고 싱긋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악수를 건네는 당당한 여학생의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른처럼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여자는 난생 처음 보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홀린 듯 하숙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학생은 저와 같은 그 해의 신입생으로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연인지 인연인지 전공마저 똑같아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제가 재수한 사실을 알고 오빠라고 부르는데 행동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서 참 신기했어요. 하숙집 맨 2층은 주인 아주머니와 여학생 그리고 그 여학생의 여동생까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길래 솔직히 말해줬죠. 아버지의 사업 때문이라며 조금은 원망스럽다는 투로 이야기하자 그마저도 부럽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한 번이라도 아빠의 정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불평불만을 했던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그 빈자리 다 채워줄게. 가족이 되어서 절대 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말해놓고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보더니 귀엽다는 듯 오히려 제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앞으로 얼마나 잘하나 지켜볼 테니 한번 노력해봐요. 라는 그녀의 말에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예스냐 노냐 물어봤죠. 열린게 깔깔대며 맞춰보라는 그녀와 허둥지둥대며 새빨개진 저는 그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금의 집사람이죠. 그 당시 처제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늘 하숙집 아주머니 앞치마 끝자락을 꼭 잡고 서 있던 것 같아요. 제법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자매였죠. 집사람이 20살일 때 처제는 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처제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께서 잠시 만나셨던 남자에게서 생긴 아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제가 태어날 때쯤 이미 헤어지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장모님께서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처제에게 저는 오빠이자 삼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아버지 없이 살아와서 그런지 무척 정이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저도 그런 그녀들을 보면 안쓰러워서 한없이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울먹이는 그녀에게 기다리기 힘들면 그냥 다른 남자 만나도 된다고 했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꼭 기다릴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도 군대를 가면 99%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이야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고맙지만 안 기다려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첫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 그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도 조금은 서운할 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숙집을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미련 떠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복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에도 감감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예 끝났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대로 누군가 면회를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녀일까 싶어서 서둘러 갔더니 그곳에는 전혀 예상 밖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죠. 왜 여기에 혼자 오셨냐고 물으니 펑펑 울면서 자기 딸 좀 말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정황상 제가 차인 건데 대체 뭘 말려달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제 가슴을 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임신했다고. 나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왜 팔자가 사나운 건지 이런 것까지 담고 아휴 진짜 내가 못 산다. 너한테 뺏기치지 않겠다고 혼자 나와서 기른다는데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어쩌면 좋니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하더군요. 그녀는 제 예전 한마디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입대 전 그녀와 술을 마실 때 제가 무심코 한 말이 있었거든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 가진 것도 없는데 무작정 애를 낳으면 어떡해. 애들이 뭐 그냥 알아서 쑥쑥 크는 줄 아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다. 난 절대 돈 없이 애들 키우지 않을 거야. 내 능력이 되기 전까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안 할 거고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 난 그럼 아이를 갖지 않을 거야. 제가 술 기운에 짓거린 그 말들 때문에 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숨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련한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시켜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 다음 휴가를 나가자마자 그녀를 찾아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어느덧 문득 나온 배를 황급히 감추며 당황해하더군요. 너에게 불안감을 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결혼하자. 지금처럼 마음 아픈 일 한평생 없도록 노력할게. 정말 잘할게. 제 고백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혼낼 줄 알았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냐며 남자답게 책임지라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반대하는 이 없이 행복하게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일 때 결혼식을 올리기도 조금은 애매해서 제대한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람도 배가 점점 불러와서 차라리 아이를 낳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후 식을 올리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휴가 나온 날 혼인신고를 미리 하러 동사무소에 가는데 참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내가 유부남이라니, 곧 우리를 쏙 닮은 아이가 생긴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았죠. 무사히 출산을 하고 휴가 때마다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집사람에게 참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올라간 처제는 마치 자신의 동생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했죠. 언니이자 이모가 된 처제는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나서서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는 등 그 나이 때 아이들과 달리 기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대로 우리 둘 다 아직 학생이신 분이라서 졸업 전까지 장모님네 하숙집을 신세지며 지내기로 했어요. 대신 제 방은 예전 그 하숙생들의 방이 아닌 맨 위층으로 집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신혼집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취직하자마자 제일 먼저 집부터 마련하자고 집사람과 굳게 다짐했습니다. 전 그렇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을 얻어 월세부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저축을 알뜰살뜰 모아서 투룸으로 옮겼고 몇 년 후에는 전세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서울이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지방 소도시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을 무렵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웬만하면 근무 시간에 전화를 잘 하지 않는 집사람인데 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먹이며 장모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급차로 이동 중인데 너무 무섭다며 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딸과 처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집사람이 있었죠. 그날 그렇게 허망하게 장모님께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 명 오지 않는 장례식에서 집사람은 숨 넘어가듯 울다가 몇 번이나 혼절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20대에 어머니까지 잃는 슬픔은 감히 제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죠.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 그리고 처제까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집사람도 결심한 듯 자신도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4명의 식구가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처제도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초등학교 하교 후 딸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은 대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임신과 출산을 하느라 학점이 그리 좋지 못했고 졸업 후 취업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긴 무리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되었죠. 마트 계산함부터 식당 서빙,
주방 참모까지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더군요. 그렇게 흐른 세월이 벌써 30년입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무럭무럭 바르게 자라서 심지 곱고 바른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위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딸은 한국에 잠시 놀러온 독일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딸은 독일에서 사위와 거주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놀러오고 있습니다. 처제도 결혼을 하긴 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주 싸우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날이 많길래 집사람과 전 걱정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싸우냐고 물어봐도 걱정하지 말라며 그냥 사랑 싸움이라고 웃고 넘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딸 같은 마음으로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열었는데 그 안에 처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눈을 돌리려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급히 몸을 감추는 처제의 팔을 제쳐서 자세히 살펴봤죠. 팔다리를 제외한 복부와 등에 온통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손을 올리는 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눈이 돌아서 그놈을 잡아야겠다며 달려나가려 했지만 집사람과 처제가 말리더군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며 말이죠. 그래서 하나 수 없이 그러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처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져 있는 논팽이를 뒤로하고 처제의 옷과 짐들을 대강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배울 테니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를 빼고 이혼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처제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왜 진작 이혼하지 않고 있었냐 물어보니 이혼하면 갈 곳이 없는데 어릴 적 신세를 진 우리 집에 또다시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안해서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며 우린 가족이니 절대 그런 걸로 기죽지 말고 패 끼친다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처제의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우리 셋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놈과 헤어지기 전부터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갈수록 말라가는 처제가 안쓰러웠습니다. 같이 살게 되었으니 맛있는 음식도 넉넉히 먹이며 건강을 되찾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자꾸 식욕이 없다며 음식을 잘 먹지도 않더군요. 워낙 어릴 적부터 소화기가 약했던 처제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만 갔다 하면 남몰래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섭식장애인가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하더군요. 처제는 별일 아닐 거라고 했지만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바로 다음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받아본 순간 모두가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제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냐는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다행히 전이암 세포가 복강 안에만 퍼져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먼저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진행한 뒤 다시 항암제를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남몰래 토하던 처제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려오는 고통과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구토를 하는 처제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낮에는 집사람이 병강을 하고 밤에는 제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침대 시트를 전부 빨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간호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말기 환자가 1년 내 사망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1년이 가까워질수록 하루하루 아침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감사하며 지낸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병원에서는 가족의 힘이라고 기적이라고 봐도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5년 생존율은 5%도 안 된다고 하니 안심하지 말고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고 묻더군요. 글쎄요, 어린 나이에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안쓰러운 것도 있고요. 타국에 있는 딸과 겹쳐 보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 딸보다 함께한 처제이니 그럴 수도 있겠더군요. 힘들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주변에 많지만 저는 딱히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힘을 붙였지만 이젠 익숙해서 아침에 이를 닦고 밤에 이부자리를 펴듯이 하나의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제가 완치되는 것입니다.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집사람도 웃을 수 있고 저도 웃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같은 암 환우와 가족분들 모두 오픈하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요즘같이 자영업이 힘든 시기에 갑자기 웬 식당을 열게 되었냐고요? 집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밥집을 이제 와서 처제와 운영하게 된 충격적이고 기구한 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집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다툼을 너무 많이 봐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멍이 가실 날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리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기에 가정을 갖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켠으론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폭력은 답습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때가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게 섬찟하더군요. 나중에 내 애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타고났지만 후천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은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대에 진학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도 없이 심리학 책을 읽으며 저 같은 불행한 아이가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원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저 하나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동 심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결심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은 냉혹하고 차가웠죠. 밀려드는 교육청 보고서들과 업무들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쏟아야 할 시간을 뺏기게 되었어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뜻대로 되진 않았죠. 이게 정말 진정한 교육인 걸까?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열과 과도한 학부열, 경쟁심보다는 좀 더 인간적이고 내면을 완성시키는 인성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그 어느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괴리감을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저는 결국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일을 쉬기로 결심했죠. 아예 그만두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아깝다고 워낙 말리는 바람에 휴직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며 여전히 상처받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아버지의 모습에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모아둔 월급을 탈탈 털어서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왕이면 절 알아보는 이 하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어요.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런 관심 없이 주변을 스쳐가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홋카이도, 도쿄, 나고야 등을 돌아다니다가 오키나와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바로 추라오미 수족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수족관인데 그곳에서 고래상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장관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하게 헤엄을 치는 고래상어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훌쩍 흘러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멍하니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인상을 쓰면서 불쌍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린 한국말로 놀라긴 했지만 불쌍하다는 말에 의아했어요. 제가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여자는 저를 빤히 보며 말을 이어나갔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고기들이 아무 생각 없다고 이렇게 가둬두는 건데 아무 생각 없는지 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죠? 게다가 고래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한 곳을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 인간으로 따지면 자폐성향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평생 저렇게 좁은 곳에서 거대한 바다로 가보지도 못한 채 매일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돌다니 인간은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여자의 견해에 놀라서 다시 한번 수족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생각해보니 정말 물고기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렇네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한 거네요. 늘 좋아서 오던 곳인데 이제 슬퍼서 더 이상 못 올 것 같아요. 제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으로 이런 우울한 곳은 오지 말고 더 좋은 곳을 가라고 하더군요. 더 좋은 곳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저를 수족관 밖으로 이끌어냈죠. 그녀와 함께 도착한 곳은 바로 옆에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수족관 사이로 나가서 도착한 바닷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한적한 갈매기만이 머물고 있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서 그녀는 활짝 웃더군요. 이렇게 멋진 자연 앞에서 뭐하러 수족관을 보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물고기들 집인데. 해맑게 웃는 그녀의 미소가 정말 싱그러워 보였죠. 이런 여자라면 내 상처도 어루만져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과 여행을 왔다며 괜찮으면 당분간 자기들과 어울리자고 하더군요. 오키나와는 벌써 몇 번째인데 숨겨진 명소가 많아서 알려주고 싶대요. 왜 이렇게 제게 잘해주냐고 물으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런 걸 왜 묻냐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고래를 바라보는 제 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상처받는 눈망울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 고래상어처럼 저를 감싸주고 싶었대요. 그렇게 우리는 여행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물론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셋이 있었지만 그녀와 이야기할 땐 단둘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여동생이 워낙 조용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만날 수 없겠지 싶어서 섣불리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죠.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오히려 여자가 먼저 저에게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신이 만나러 갈 테니 사귀어보자며 말이죠. 저돌적이면서도 햇살 같은 그녀의 말에 저도 쉽게 응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나이라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야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 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술술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랬죠. 한 번도 이렇게 남 앞에서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이 여자 앞에선
자연스럽게 뭐든 털어놓게 됐더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여자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갑자기 껴안아서 당황해하니 가만히 있어요. 난 지금의 종원 씨를 안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 상처받고 혼자 아파한 꼬마 종훈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아무도 몰라줘서 미안해. 등을 토닥이는 그녀의 말에 전 민망해서 뿌리치려 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한평생 저를 이렇게 위로해줄 사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이가 낳는 게 두려우면 낳지 말아요. 나중에 낳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만약 나이를 너무 먹고 난 뒤 갖고 싶어지면 그땐 우리를 꼭 닮은 아이를 입양해보는 건 어때요? 꼭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당신이 아이를 해할 수 있다고 단정짓지도 말아요.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지만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그걸 절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순식간에 결혼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가댁은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기에 군말 없이 결혼을 승낙했지만 저희 집은 알 수 없는 고집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도 해주지 않으면서 막연히 싫다고만 말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집사람은 끝까지 설득해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전 아버지와 한시라도 빨리 떨어지고 싶었기에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부모님 없는 식을 올리는 게 저도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날 막대하며 키워놓고 결혼마저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를 이해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 집사람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학교를 복귀할 마음이 없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싶은 제게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바로 식당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뜬금없이 웬 식당이냐고 하자 사람에게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고 이야기하더군요. 외로움이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폭식을 한다고 한다. 마음의 허전함을 음식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음식이 주는 충만감으로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다며 저에게 한번 선생님보다는 요리사로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것은 어떻겠냐고 설득하더군요. 말도 안 된다고 하려고 했지만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집사람의 권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허투루 하는 건 싫으니 당분간 요리학원을 다녀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은 적극 찬성하며 그럼 자신이 비용을 보태줄 테니 처제와 함께 다니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처제가 조리학과를 나와서 함께 식당을 차려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왠지 집사람의 귀여운 술수에 넘어간 것 같지만 짐짓 모른 채 하며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사람은 낮에 회사 일을 하고 저와 처제는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아내의 말처럼 요리에 무슨 힘이 있는지 하루하루 배울 때마다 즐겁더군요. 조용한 처제도 요리를 할 때에는 집사람처럼 말이 많아지는 게 자매가 역시 닮긴 했구나 싶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가만히 보니 왠지 저를 보듬어주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사람이 수줍게 웃으며 저에게 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듣자마자 식은땀이 났어요. 예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되었죠. 그러나 집사람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만약 그렇게 되어도 자신이 옆에서 말리고 보듬고 다독여주겠다고 말이죠. 게다가 요리를 하고 있으니 그럴 리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하는 집사람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럼 한번 아빠가 되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집사람에게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이야기했죠. 뛸 듯이 기뻐하는 집사람의 모습을 보니 괜히 콧잔등이 시큰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을까 싶었죠. 저 때문에 말 못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욱 잘해줘야지 결심했습니다. 그런 제 결심이 무색하게 최악의 결과가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췌장에는 암이라는 존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집사람은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췌장암이 꽤나 진행된 상황이라 자신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저는 집사람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낳아도 되니 아내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약이 너무 세서 항진증 증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후일에도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하는 집사람에게 난 애초부터 아이 생각은 없었고 당신 하나면 된다고 다독였죠. 그렇게 결국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고 집사람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워낙 늦게 발견해서 확신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21세기에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울부짖는 제게 집사람은 다독이며 열심히 해볼 만큼 해보자고 했어요. 어쩜 이렇게 덤덤한지 오히려 제가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저와 처제는 한창 식당을 열려고 가게를 계약 후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두 스톱시킨 뒤 집사람의 병간호에 매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없어도 살아야 한다며 가게 오픈을 계속 준비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 없긴 왜 없어? 넌 계속 살아서 내 앞에서 잔소리해줘야지. 가게를 넣을 테이블도 골라주고 메뉴판도 함께 만들고 접시도 같이 골라줘야지. 그런 말 말고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날 생각이나 해. 알았지? 병원비를 내느라 통장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저는 하는 수 없이 부모님 댁에 가서 무릎 꿇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노가다도 뛰고 싶었지만 기술도 경험도 없는 제가 인력 시장에서 뽑힐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가다를 하며 간병인을 쓰느니 그 돈이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에게 후에 식당을 열고 나면 돈을 주기적으로 갚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집사람은 올해 겨울에 첫눈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어찌나 짧게 제 옆에 있다가 간 건지 저는 잠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난 것일까 싶었습니다. 나를 만나서 이것저것 해주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건가? 날 만나서 아픈 게 아니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좌절하며 지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처제가 어느 날 술에 취해 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저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뿌리더니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언니가 남겨준 식당을 저대로 둘 거냐는 말이죠. 게다가 암도 형부 탓이 아니라고 원래 우리 증조부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유전적인 거라 막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사람도 없는데 식당을 운영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중얼거리는 제 멱살을 잡고서 처제는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더군요. 예전에 소심하고 조용한 처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에게 소신껏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형부, 언니가 한 말 기억 안 나요? 음식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언니가 하늘에서 보면 잘하고 있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적어도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언니가 바라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처제의 외침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정말 전신이 번쩍 돌더군요. 그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집사람을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 전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당신이 구제해준 삶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식당을 준비하러 처제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몇 달간 비웠던 식당은 어수선하더군요. 주방에는 미리 들여놨던 냉장고만이 위잉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간 전기가 끊기지 않게 처제가 관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홀로 있는 냉장고가 마치 제 모습 같아서 가만히 쓰듬다가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아찌가
가득 유리병에 담겨서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옆엔 메모도 함께 놓여 있었죠. 여보, 내가 정성껏 만든 장아찌 꼭 손님들에게 대접했으면 좋겠어. 장아찌가 음식의 메인 요리가 될 수 없는 거 알아? 그런데도 늘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늘 찾는 사람들도 있어. 곁들인 음식이지만 항상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모두가 주인공일 순 없잖아. 그러나 곁에서 조용히 힘이 돼주는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야. 난 항상 자기에게 장아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아픈 걸 안 순간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걸 깨닫고 무엇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만들어봤어. 여보 사랑해. 허튼 생각 하지 말고 내 목까지 남은 삶 잘 살다가 하늘 위에 와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보람찼는지 꼭 이야기해줘야 해. 내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우리 꼭 다시 만나. 마지막 편지도 참 본인답게 남겼다 싶은 마음에 웃음이 났습니다. 웃고 있는 제 입과 달리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전 집사람의 당부대로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장아찌 맛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뚜껑을 열렸는데 어찌나 힘껏 닫아놨는지 열리지 않더군요. 처제, 이거 뚜껑이 너무 뻑뻑한데 어떻게 열지? 그러자 처제는 고무장갑을 끼고 힘껏 뻥 열어버리며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계속 식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겠다고 웃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을 걸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참 힘든 점은 바로 처제 때문입니다. 처제가 어느 날 제안을 하더군요. 자기는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를 갖고 싶다며 정자를 기증해줄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미혼인 여자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소리인가 했습니다. 형부, 저는 막말로 외국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도 돼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남의 걸 기증받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언니와 형부가 아이를 위한 슬픔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제 DNA는 언니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 제가 형부의 아이를 가지면 그 애가 언니와의 아이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고 형부도 언니와 가지려 했던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형부에게 연인 간의 사랑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 소원은 언니의 소원대로 아이를 갖는 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형부께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의학적으로 기증받을 수는 없으니 당연히 같이 밤을 보내야겠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술처럼 생각하면 되잖아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곱씹고 생각해보니 저와 밤을 보낸 후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윤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며 시겁한 채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처제는 태연히 자신은 제안을 한 것이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언니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 언니와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다신 말도 꺼내지 말라고 역정을 내었으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면 그 제안이 자꾸 생각납니다. 저도 처제를 여자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니나 아내와 무척 닮은 처제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집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아이에 대한 제안이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던 저였는데 막상 집사람과의 아이를 잃고 나니 미련이 남는 것인지 집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처제는 대체 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텔레비에 나오던데 제가 모르는 사이 세상 가치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의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들으면 저한테 손가락질 할까봐 꺼내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생 때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같은 과 동기로 처음엔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점 서로 이성으로 보여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 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자취를 하였는데 자취방도 가까워서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생활비도 아낄 겸 집도 하나로 합쳐서 동거해서 지냈습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군대 갔다 오는 것도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해서 남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지요. 그런 저를 보면서 친구들은 한마디씩 했습니다. 은지야, 정신 차려. 이제 우리도 결혼할 나이 됐고 직장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둔 남자 만나야지. 넌 왜 아직도 데이트 비용도 다 네가 내고 심지어 남자친구한테 용돈을 주고 있니? 그래, 맞아. 군대 기다리는 건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용돈까지 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지금이야 자기가 힘드니까 네가 잘해주고 하는 거 고마워하지. 나중에 취직해봐라. 분명히 딴 여자 생겼다고 너한테 헤어지자고 할걸? 아니야, 나랑 형택이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형택이는 나밖에 몰라. 내가 형택이밖에 없는 것처럼. 형택이는 절대 그럴 남자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좋아서 잘해주는 건데 앞으로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저를 걱정해서 말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친구들의 말을 그때 듣지 않은 걸 후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는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취직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서울이 아닌 고향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도치 않게 장거리 연애를 하였어요. 자주 보지 못하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건 좀 아니다 싶어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생활하는 곳이 너무 머니까 좀 힘든 것 같아.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너네 회사 근처로 옮기던지 네가 서울로 다른 직장을 잡는 게 어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서로 지금 다니는 곳에 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지금이야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전화통화하면 되지만 결혼하면 어차피 옮겨야 하니까 미리 옮겨서 적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결혼? 나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알아. 하지만 우리 둘이 언젠가 결혼할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자 남자친구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더라고요. 저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동거를 해보았는데 결혼이 자기의 가치관이랑 안 맞는다나. 그러면서 어릴 때야 뭣도 모르고 서로 좋아서 불같은 사랑하는 거라면서 미안하지만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쯤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기다려준 것도 고맙고 용돈 주고 뒷바라지 해준 것도 고맙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남자친구만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것들이 모두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미 떠난 마음을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거의 1년 동안은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술을 먹었어요.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술주정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자기 힘들 때 도와주었던 사람 버리는 놈은 빨리 잊으라고 했었어요. 한 번 그렇게 배신을 당하니 그냥 세상의 모든 남자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회사 선배가 자꾸 저한테 작업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로 남자를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싫은 티도 내보았지만 제 반응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저도 민망한데요. 저한테 자꾸 치근대시는 거 그만해 주실 수 없나요? 왜? 은지씨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저는 독신이거든요.
연애도 안 하는 독신주의자요. 남자는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동료 이상의 감정이 있으신 거면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아직 나이도 어린데 남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남자한테 대인 적이 있나 봐? 하하.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나쁜 놈은 아니야. 특히 나는 아주 착한 놈이라고. 오히려 제가 싫다고 말할수록 저를 귀여워하는 눈치였어요. 저한테 더 다정하게 잘해주고 더 잘 챙겨주었습니다. 끈질긴 구애 끝에 저도 선배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도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였나봐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후 남편의 누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상견례 때 출장을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고 형님의 남편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신랑 대기실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형님이랑 결혼하는 남자가 바로 저랑 대학교 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매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못 뵈어서 정말 아쉬웠는데 결혼식에서 뵙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저와 전 남자친구는 서로를 확인하고 당황한 티 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얼굴 마주보고 있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인사를 하고 결혼식 동안 저는 다른 친지분들 안내해드려야 한다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 남편과 형님이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자주 만날 일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는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은 만나면 인사만 하고 따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매부님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설날에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매부님이 슬쩍 옆으로 오더라고요. 야,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모르는 척하자. 나한테 예전에 차인 거 복수한답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답해 주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바라던 바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수를 왜 하냐? 네 덕에 천사 같은 내 남편 만났는데 오히려 고맙지.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하게 해줘서. 너는 뭐 내가 결혼하자고 할 때는 네 가치관이랑 안 맞는다고 하더니 잘나신 가치관이 이제는 변했나 보다? 너랑 살 때는 결혼하면 지옥 될 것 같았는데 이 여자는 아니더라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잘 챙겨주고 편해. 누구랑은 다르게. 뭐라고? 내가 네 뒷바라지를 몇 년을 했는데 그딴 소리가 나오냐? 내가 너한테 준 용돈들을 생각하면 고소해도 모자라 이 자식아.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 같은 과라서 아는 사이 아니냐고 물어봐도 과에 학생이 많아서 몰랐다고 하자. 우리는 결혼하는 날에 처음 본 사이야. 알겠어? 그래, 알겠어. 절대 나랑 사귀었다고는 말하면 안 된다. 우리 둘은 감정이 다 정리됐지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결혼하고 거의 1년 만에 전 남자친구와 저는 이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하고 나니 오히려 전 남자친구를 대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저희 둘은 그 뒤로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황도 잘 정리가 되었고 저도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도 한 명 낳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7년째 되던 해 남편이 사우디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급하게 사우디로 갔지만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내외도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시매부님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사귀었던 때 생각이라도 났는지 시매부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매부님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저도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례를 마친 뒤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가 아직 젊으니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5살 된 저의 아이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뒤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심해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잘 지내고 있어? 걱정돼서 한번 전화해봤어. 아니, 나 잘 못 지내 형태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네 탓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준서 생각해서라도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견뎌내야 해. 준서는 너밖에 없어.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래, 고마워. 나 나쁜 생각 같은 건 안 해. 어떻게든 준서랑 잘 살 거야. 요즘 새로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 잘 생각했어. 씩씩하게 견뎌내자. 사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경력 단절 여성 뽑는다는 구인이 떠서 너한테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야. 혹시 아직 마음에 드는 곳 못 찾았으면 지원해보는 거 어때? 내가 너 뽑히게 잘 말해둘게. 심해부님은 고맙게도 저한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람 뽑는다고 알려주었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퇴근 시간도 괜찮고 월급도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바로 원서를 접수했고 심해부님이 면접관들에게 부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보니 심해부님은 나이는 어린데 능력이 출중해서 벌써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자친구이자 현재는 심해부님의 직장 동료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심해부님의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아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기 집 주변으로 이사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출근하는 동안 아이도 봐주신다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근처로 이사도 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형님은 여전히 저나 제 아들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한쪽에는 형님을 속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해부님과의 과거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형님과는 친하게 지냈지만 일부러 심해부님이랑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 외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따로 점심을 같이 먹거나 커피 한 잔도 하지 않았어요. 심해부님도 제가 일부러 피하는 걸 아셨는지 마주칠 일 있으면 알아서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도 남편이 없는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을 때쯤 집에 또 다른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마트에 장 보러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죽고 하나 남은 딸마저 사고로 잃으시고는 알아놓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내가 그거 하나 보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딸년도 나보다 먼저 죽었으니 난 이제 어째야 하니. 어머니 기운 차리세요. 제 남편 핏줄 준서도 있고요. 형님도 예쁜 예서를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예서의 엄마 빈자리를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것들이 부모 없이 자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 아이고.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심세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돌보아 드렸어요. 그리고 회사에 다시 출근을 했는데 심해부님이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한 번도 아는 척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날 심해부님한테 퇴근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말했어요. 심해부님 잘 지내세요? 아, 은지야, 너 참 대단하다. 남편 죽고 어떻게 그렇게 씩씩하게 지냈니? 난 너처럼은 못할 것 같아. 나? 준서 보면서 힘냈지. 너도 예서 보면서 정신 꽉 붙잡아야 해.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예서. 아직 3살밖에 안 돼서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매일 엄마 어디 있느냐고 찾으면서 울어. 정말 미치겠어. 여자애라서 엄마가 필요할 텐데 앞이 막막해. 제가 예전에 심해부님한테 받았던 위로를 그날 커피 한잔 하면서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견디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힘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둘은 오랜만에 한참을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희 둘은 다시 예전처럼 모르는 사람으로 지냈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두 번 구내식당에서 보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서로가 가족이라는 연결끈이었던 남편과 형님이 죽게 되면서 회사 밖에서도 서로 왕래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명절날 시부모님께서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 죽고는 저희 집으로 명절을 새러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섭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준서 손을 잡고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명절날 시부모님 댁에 가보니 저뿐 아니라 시내부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이 반가우셨는지 저희 둘은 안중에도 없고 아이들과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저녁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아기들 우리 집에서 하루 자면 안 되겠니? 너희들은 오랜만에 쉬어라. 내가 애들 봐줄 테니. 너네는 집에 가고 내일 아기들 데리러 오렴. 오랜만에 내 새끼들 봤더니 죽은 자식들도 생각나고 더 같이 있고 싶구나. 어머니가 남편이랑 형님이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하더라고요. 저와 시매부님은 알겠다고 재미있게 노시고 저희는 내일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매부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길래 차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정정하셔서 다행이야. 시매부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맞아, 오랜만에 뵈었는데 정정해 보이시네. 연세가 많으셔서 정말 걱정했는데.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은지, 너는 요즘 부서 옮긴 데는 좀 어떠니? 뭐 그냥 그렇지. 옮긴 지 얼마 안 돼서는 텃세 견디느라 좀 고생했는데 지금은 꽤 익숙해졌어. 돈 벌기가 어디 쉽니?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 넌? 어휴, 나도 요즘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머리 빠진다. 할 일은 산더미인데 예서가 보고 싶다고 전화해대는 통에 야근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야 해서 눈치도 보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아니면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가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 한잔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시매부님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팔자 참 사납다, 그치? 그러니까 아이 혼자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남편이 갑자기 죽었잖아. 난 남편이 출장 갔을 때 그렇게 된 거라서 거의 한 달을 못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에휴, 맞아. 무슨 병이라도 걸렸다가 죽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을 텐데. 정말 나도 아내가 죽었다는 전화 받았을 때 처음에는 누가 장난 전화를 한 줄 알았어.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술 한 잔, 두 잔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자도 팔자지만 너랑 나랑 인연도 대단한 것 같아. 인연이라고 해야 하나 악연이라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하하. 뭐 우리 둘이 다시 합치라는 하늘의 계시 같기도 하고 애들이 피가 섞여 있어서 아마 크면 어딘가 닮았을 거야. 그럼 남매처럼 보일 거고 게다가 이름도 서자돌림이라서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도 굳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를 거야. 저희는 어느새 예전처럼 친해졌는지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심해부님이 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속에 다른 뜻이 있었더라고요.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많이 늦었더라고요. 심해부님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먼저 집으로 이제 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에서 둘이서 술을 마신 이후에 심해부님이 아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서가 준서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으면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심해부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집에 가본 것인데 집에는 형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이 좀 많이 변했네? 응, 죽은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하지 않으려고 물건들 다 정리했어. 아내 흔적들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예서도 아내를 자꾸만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제가 놀란 듯 물어보자
심해부님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기는 새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딸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지. 지금은 잘 몰라도 사춘기 되면 엄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야. 형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나 시간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한 거라고 심해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심해부님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동거할 때도 자주 끓여주었는데 오랜만에 그 음식을 보니 사이좋았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음식 맛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니 예전에 행복했던 젊은 날이 조금 그립기도 했습니다. 제가 밥을 다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심해부님이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나 떨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거절을 했더니 제 아들 준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오랜만에 예사랑 노니까 재밌지? 근데 네 엄마가 집에 벌써 간대. 얼른 더 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해.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놀아야 해. 엄마, 저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저 여기서 예사랑 또 놀고 싶어요. 말썽 안 부리고 사이좋게 놀 테니까 좀 더 있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저 혼자라서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아이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말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더 놀라고 했더니 신나면서 예서방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식탁에 앉아서 심해부님과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부탁을 거절하고 집으로 왔었으면 지금 상황이 조금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혼자 키워서 겪었던 난감한 상황들, 앞으로 미래, 우리가 예전에 즐거웠던 이야기 등 심해부님과는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막상 마주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도 준서 못지않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사실 헤어지긴 했지만 저와 심해부님은 대학교 내내 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도 놀다 지쳐서 잠이 들었고 저희 둘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창 옛날 좋았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은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와 심해부님은 한 침대에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날 침대에서 눈을 뜨고 서로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어느새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집도 가까워서 퇴근하면 한 사람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야근하게 되면 대신 아이를 맡아서 보살펴주기도 하고요. 먼저 떠난 남편한테 미안해서 저도 집에 있던 남편의 흔적을 다 없앤 지 오래입니다. 저희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시댁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혼자가 된 후에 다시 사랑에 빠진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만 없으면 시댁과 연을 끊고 둘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시댁에는 자식도 없고 오직 손주들 뿐이라서 차마 아예 연을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한 상황을 보면 저희 둘이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37살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여행회사에서 해외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다이어트 유치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이 워낙 잦았어요. 제 고향은 땅끝 마을이었지만 대학은 서울로 오고 직장도 서울에서 잡고 심지어 결혼도 서울 아가씨와 하는 바람에 저는 서울에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주택을 개조해서 펜션을 지어 동생 부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해 외롭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바빴던지라 한창 깨소금 볶아야 할 신혼생활마저 독수 공방하기 일쑤였고 겨우겨우 다른 애를 낳아 처갓집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저를 아들로서 잘 대해주시고
아내가 딸만 호련히 낳고 집 대출금 때문에 따가기 100일 지난 후 복직을 한지라 절 곁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과 오랜 별거를 하시며 아직 장가 안 간 처남이랑 둘이 사시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성격 차이로 지속적으로 이혼 요구를 하셨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끝까지 이혼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결국 집을 나가셔서 따로 산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에서는 장인어른에 관한 단어와 관련된 그 어떤 얘기도 금기어였어요. 장모님께서는 딸에 대해서 정말 애틋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와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오셔서 제 식사를 챙겨주신 후 아이의 밥을 먹이고는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곤 하셨죠. 아내가 바쁘니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장모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곁에서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생일날마저도 아내는 곁에 없었고 장모님께서는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며 미역국을 끓여 제게 떠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서 자식한테는 엄마 아빠가 둘이 있는 법일세. 우리 소연이도 그놈의 돈만 아니면 사무조리도 오래 하고 애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만 나게 하고 싶었는데 참 사람 일이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딸이 사람 볼 줄은 알아서 워낙 착하고 자상한 자녀를 데려왔으니 그걸로 난 참 좋아. 장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분명 칭찬받긴 했습니다만 왜 제가 이리 찔리던지요. 괜히 인류대학 나와 고이고이 키운 딸, 저같이 촌놈 출신 능력 없는 직장인에게 주신 것이 후회됐나 싶어 미역국이 목에 잘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제게 친어머니나 같으신 분이셨어요. 남들은 처갓집을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일평생을 살면서 처갓집에 관해 욕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예전에 세신사로 목욕탕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주기적으로 제 회사 근처에 있다던 내과를 다니셨는데 요새는 내과에서도 미용 관련 주사를 다루는지 줄기차게 다니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좋다던 미용 주사나 관련된 약들을 드시면서 좋은 피부와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장모님께 죄송한 일이지만 크게 효과는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뭐 자기 만족이니 뭐라 말씀드리는 건 그랬지만 좀 돈 낭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님께서는 과거 세신사 직업 정신이 발동하셨는지 부끄럽게도 제가 목욕할 때 친히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며 등도 몇 번 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뭐 어때? 가족끼리 부끄러워하기는. 내가 우리 아들 등도 팍팍 밀어주는데 사위도 아들 같아서 밀어주고 싶은 맘도 몰라주고 섭섭하네. 라고 하시는데 멋쩍어서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도 누가 등 밀어주는 거 엄청 시원해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장모님께 제 등을 맡기기에는 아무래도 무안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 처남도 가끔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와서 애도 봐주고 저랑 술 한잔도 하면서 말동무를 했는데 장모님이 때를 밀어주고 싶어 하시는 직업병 때문에 곤욕스러운 적이 많다라며 반 농담 반 진담 말하니 처남은 소주를 먹다 사례가 들렸는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끄덕거렸습니다. 아,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리겠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매형. 다 자식 같아서 그러신가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그렇게 터프하신 면이 있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알아서 처남.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처남은 어머니께 등을 자주 맡기는 것 같은데 왜 아내는 장모님께 등을 안 맡기는지 모르겠네. 아내도 때미는 거 무진장 시원해하거든. 근데 장모님께 등 미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엄마 성이 엄청 억세시거든요. 가끔 너무 열정적이셔서
등껍질이 벗겨질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 엄마한테 웬만하면 등 맡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평소에 사근사근하고 조곤조곤하니 여성스러운 장모님께서 천한 말마다 터프한 면모가 보였는데 가령 화장실 문을 벌컥 연다거나 제가 옷 갈아입을 때 훅훅 들어오시는 등 아무리 제가 아들 같기로서니 그래도 사위고 남자인데 너무나 스스럼 없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도 많으셔서 항상 제 회사 점심시간 때 20분 후 전화하셔서 꼭 제가 밥 다 먹고 쉴만 하면 전화가 오셔서 한바탕 수다를 떨다 끊으셨습니다. 눈치는 얼마나 빠르신지 그렇다고 안 받으면 하루 종일 삐져 계셔서 안 받을 수도 없었어요. 오죽 맨날 전화가 왔으면 제 아내가 장모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번에는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도시락까지 잔뜩 싸와 끙끙거리며 들고 오셔서 고마움과 난감함을 한꺼번에 갖게 하셨습니다. 다들 일 열심히 하느라 허기질 텐데 맛있게 먹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밥이 곧 힘이야. 많이 먹고 일 열심히 해야지 처자식 안 굶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은 장모님의 음식 솜씨에 반했던지 다들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렇게 종종 장모님께서 찾아와 제 길을 세워주시니 그럴 때마다 제 어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사장님께서는 그런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신 듯 고마워하시며 절 따로 부르시며 뭘 커다란 보자기 상자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서 장모님 드려. 저번에 물어보니까 떡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이거 유명한 떡집에서 맞췄는데 아마 입맛에 맞으실 거야 라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말씀하시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뭔가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떡을 좋아하시는 건 어찌 아셨는지 계속 장모님 주위를 돌며 관심을 비치는 것이 뭔가 수상쩍기는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현재 혼자시기는 했지만 엄연히 호적상에 집 나간 장인어른이 계시고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인데 그 틈에 사장님이 끼어드는 건 엄연한 불륜인 것만 같았죠. 사장님 역시 10년 전에 이혼하시고 혼자 자식들 출가시키고 사시고 계셨는데 꾸준히 노후를 같이 보낼 아내될 분을 찾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딱 저희 장모님께서 사장님 눈에 들어오셨던 거죠. 어찌됐든 하늘같은 사장님이 떡을 전하라 그러시길래 전하기는 하지만 왠지 제가 금기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떡을 보며 웬거니 하셨고 사장님이 전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리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꼴에 눈은 높아갖고 땅 빼면은 양반탱이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도 떡은 받아서 냉동실에 모두 보관해 두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장님의 적극적인 사랑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만이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저를 닥달해서 기어이 연락처를 알아내고는 장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는 것 같았고 장모님께서는 그닥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직원들 회식 술자리 틈을 비워서 장모님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장모님께서 그 얘기를 사장님께 들으셨는지 씩씩대서 제가 퇴근할 때 맞춰 집에 오시고는 제게 삿대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네 사장한테 왜 쓸데없는 말을 하나? 내가 지금 별거 한다는데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자네가 내 대변인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앞으로 입조심 좀 하게.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터치하지 마. 그렇게 안 봤다는 말은 대체 저를 어떻게 봤던 건지 감조차 않아서 그저 장모님의 꾸중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뒤늦게 아내가 말려 겨우 잔소리는 멈췄죠. 제가 여태 장모님과 사장님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억울한 듯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
아내는 착잡한 듯 보며 그냥 엄마 말대로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게끔 둬. 엄마가 늘 원래 제멋대로야. 그래서 항상 가족들이 힘들어했지. 변덕은 또 얼마나 심한데. 나도 성령 못 갈 때가 많아서 집 나가 안 들어오고 등 돌린 적도 많았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부모인데. 나도 그것 때문에 버텼어.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이해해. 라고 말했지만 가끔은 정말이지 장모님이 이해도 안 되고 버거울 때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 아내는 제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듯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냥 친정엄마 욕하는 소리 뭐 이쁘다고 단순히 위로만 해주면 좋았을걸. 내친 김에 편까지 들어주어 장모님께서는 그때부터 제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장모님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노코와 배려를 필수로 하시며 제 눈치를 보시며 의견을 물으시고는 행동하셨습니다. 또 막상 제게 조심해 주시니까 제가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저 보란 듯 괘씸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서 미용 주사를 맞으시는 거나 제 등을 밀어주시겠다고 욕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침없으실 때는 거침없는 성격에 좋은 점이 있으셨는데 워낙 활기차신 분께서 저를 불편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 저도 덩달아 같이 불편해졌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있을 때 장모님은 새신사 일까지 다시 한다고 출근하셔서 더 뵙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날 잡아 장모님을 모시고 월급날을 맞이해서 뭐 하나라도 사드릴 요량으로 백화점 앞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괜찮다며 안 가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마냥 화장을 화려하게 하시고 한껏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근데 기분 탓인가 화장을 하셔도 여성스러웠던 예전과는 달리 뭔가 듬직한 구석이 보였습니다. 뭐랄까 꼭 남자한테 화장을 해놓은 기분? 분명 얼굴은 같았지만 풍기는 느낌이랑 이미지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장모님은 얼굴이 부었다면서 민망해하셨고 저도 속마음을 숨기고 한껏 띄워주며 맞춰주었습니다. 와, 장모님 오늘 화장 진짜 예쁘게 됐어요. 정말 미인이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가 오늘 다 사드리겠습니다. 마음만 들어도 고맙네.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하니까 참 좋구만. 뭐니 해도 우리 사위가 최고네. 에이, 진짜 말이 아니라 오늘 좋은 거 사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월급 두둑히 받은 거 장모님을 위해 다 쓸 테니까 뭐 하나 좋은 거 고르세요. 진짜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장모님을 늘 아껴 쓰고 모아라라는 철칙을 믿었기에 저는 시원하게 얘기를 건네며 잔뜩 허풍을 떨었습니다. 역시나 장모님은 백화점 아이쇼핑만 하시면서 정작 사실 생각은 안 하시고 구경만 잔뜩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 성의까지 무시하지는 않으시고 행사장에서 작은 스카프 하나만을 사셨습니다. 하며 잘 하시겠다고 좋아하셨는데 그곳에서 어느 한 여자와 마주친 후 장모님께서는 들고 계신 스카프를 떨어뜨리셨어요. 당신 서춘배 맞지? 라고 여자가 낯선 이름을 묻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춘배라 분명 어디서 들은 이름이었는데 제가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장모님께서는 어쩔 줄 모른 듯 들고 있던 핸드백마저 떨어뜨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에 튀더라고요. 화장품 파우치며 약들이며 제가 하나하나 주워주며 장모님 가방 안에 집어넣었는데 장모님 손이 심하게 떨리며 가방을 짚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여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장모님 연배의 중년 여자였는데
곁에는 지긋한 중년 남성도 함께더라고요. 중년 남성도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장모님과 맞닥뜨리니 시선을 떼지 못하니 당황했던 듯 빨리 가자고 재촉했고 그 여자 역시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장모님께서는 아련한 눈빛으로 그 여자 뒷모습을 보았고 뭔가 분위기가 쎄한 게 두 분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싶었어요. 또 촐싹맞게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던지라 제가 다 주워드리니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저 여자분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하자 장모님께서는 잠시 넋이 나가 계시다가 곧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가방을 채며 부랴부랴 백화점 밖으로 나가시려 하며 성을 내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괜히 이상한 여편네가 내 길을 막아서가지고 신경 쓸 거 하나 없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 나온다고 했지 않는가. 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 자네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람 잘 날이 없어 아주. 제가 대체 뭘 어쨌다고. 저는 장모님께 죄송하고 평소 감사한 마음에 백화점에 모시고 온 것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제게 분풀이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장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죠. 장모님께서는 그날 이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셨고 끼니도 잘 챙겨 드시지 않는 둥 꼭 혼이 빠진 사람 마냥 먼 산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겸사겸사 들린 처남과 아내 역시 장모님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제게 묻더라고요. 괜히 또 저로 인해 문제가 불거질까 싶어 있는 팩트만 딱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날 기분도 괜찮으시고 다 좋았는데 어떤 여자분을 만나고서부터 좀 이상해지시더라고. 참, 그 여자분이 장모님한테 춘삼? 춘발? 뭐 그런 이름으로 불렀어. 장모님은 그분에 대해서 한석구 모르신다고 했는데 왠지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았거든. 아, 아니면 장모님 혹시 개명하셨어? 라고 물으니 아내와 처남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제가 장모님에 대해서 무슨 말만 꺼내면 이런 반응을 보이니 왠지 왕따 되는 느낌도 들고 숨기는 느낌도 들고 괜히 말했다 싶었어요. 제가 눈치는 없지만 촉은 좋아서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잘 달래가며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기분도 꿀꿀하니 저도 회사에서 일이 손이 잘 안 잡히고 있는데 회사 동료들끼리 저마다 떠드는데 저도 끼워줄 요령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야근인데 일 마치고 사우나나 같이들 갈까?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최근에 핫한 사우나가 있어서. 그래, 그러든지. 난 그냥 따라갈게. 힘없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들으셨는지 본인도 같이 가자며 단골 사우나에 새신사가 영 마음에 안 드신다고 따라 나선다고 하자 직원들 얼굴이 다들 뭉개지더라고요. 사장님도 그 마음대로 하시고 시원하게 사우나 비용 같은 거 다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뭉개진 표정들은 펴지질 않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희는 밤새 야근을 했고 사장님과 함께 졸지에 가시방석인 사우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온몸이 녹아들면서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하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저희는 사장님의 비위를 맞춰주며 그냥저냥 솜씨가 훌륭하다는 새신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학생님들이시죠? 한 분씩 오시면 되세요. 남자 목소리치고는 얄쌍한 목소리가 나오며 저희가 일제히 쳐다보았는데 새신사가 나타나자마자 아리까리한 사람들을 틈타 저는 놀래 자빠질 지경이었고 그나마 눈썰미 좋으신 사장님은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새신사는 다름 아닌 장모님 맞으시죠? 장모님이 왜 여기... 자네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이 먼 곳까지 자네가 왜 왔냐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쭉 시선을 따라가며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눈앞에 주저앉은 사장님을 보고서야 장모님은 수습이 불가능하셨던 건지 냅다 도망치시고야 말았네요. 네, 장모님은 티셔츠에 딱 붙는 사각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나셨는데 위로는 아리까리했지만 아래는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었는지 어쨌는지 불현듯 백화점에서 만난 그 여자의 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는데 분명 그 여자분이 말한 서춘배는 장모님을 떠난 장인 어른의 성함이 분명했어요. 그 여자가 장모님께 서춘배라고 불렀다면 한숨이 나오네요. 맞아요. 장모님이 사실은 그 떠나가셨다던 장인어른 본인이셨던 거죠. 언뜻 느낌이 맞다면 아내의 얼굴이 엿보였던 백화점에서 만난 그 중년 여성분이 어쩌면 제 진짜 장모님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자리를 떠나신 후 저를 비롯한 회사 식구들은 꿈이라도 꾼 것 마냥 다들 놀라 입을 다무지를 못했고 그중 충격이 제일 심한 건 저와 사장님이었습니다. 특히나 사장님께서는 장모님을 마음에 두셨던지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겠죠. 저 역시 가족으로서 장모님께 배신당한 느낌이라 사실 확인을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장모님에 관해 직접 겪은 얘기를 하며 어찌된 일인지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어이없게도 이미 알고 있는 듯 절 침착하라고 달래며 일단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아내의 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예상한 게 맞아. 지금 당신이 장모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엄마와 결혼하고 우리를 낳고 난 후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셨대. 그것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엄마랑 많이 싸우면서 힘들어하시다가 결국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 아빠는 그걸 말릴 수도 없어서 붙잡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는지 이혼은 끝내 안 해준다고 했나봐. 엄마하고 연락한 지 오래되어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볼 때 여자 모습의 아빠를 알아볼 만한 낯선 사람은 엄마밖에 없으니 그것도 아빠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면 엄마가 맞을 거야. 나도 처음에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떡해. 아빠의 인생이란 게 또 있는 건데 자식까지 버리고 나간 엄마보다는 그래도 우리 남매 여태껏 헌신적으로 키워준 아빠를 이해하고 싶었어.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얘기를 했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온 천안 역시 눈물을 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남일처럼만 알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되자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장모님을 아니 장인어른을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건 가족이 맞다는 것에 저는 씁쓸하게 인정을 해야만 했어요. 뭐 인정 안 하면 어쩔 건가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되셨다는데 정말 그분의 인생인데 마음에 안 들고 싫다 해도 등질 수는 없겠죠. 장인어른을 안사돈이라며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놔야 할 것 같아서 회사 연차를 써서 주말 끼고 고향을 다녀왔는데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내한테만 문제없으면 된다며 쉽지 않겠지만 사돈어른이 나쁜 분이 아니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 그 성품만 믿고 여지껏 믿고 따랐던 것처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집으로 왔고 마침 장모님과 천안과 아내가 같이 있길래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 앉았죠. 장모님께서는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시며 저를 볼 면목이 없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장모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모님이시고 앞으로 저희 사이에 변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네요. 거짓말이긴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되기를 저도 무던히 노력하는 게 맞겠죠. 어찌되었든 우린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묶여있으니까요.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모두가 평안해진다는 건 아니까요.